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자 200번부터 225번까지 이번 시간에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200번부터 225번까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장 속에 자성을 띠는 현상부터 시작을 해서요. 앙페르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고분자, 광상, 뭐 광물, 그 다음에 뭐 트랜지스터, 반도체 이러한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정보라는 것들, 우리 신호가 우리한테 유익함을 주는 것들을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다시 읽고 이러한 장치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쓴 이 PPT로 제가 USB라는 그런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띄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모든 생활들이 이 디지털 정보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어떠한 원리로 저장을 하고 있는지가 자 이번 단원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단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200번 물체가 자기장 속에서 자성을 띠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러분 아마 어릴 때 우리 이러한 장난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자석을 가지고 바늘을 문지는 거예요. 문지를 이렇게 자석에 이제 바늘이 붙죠. 그러니까 붙는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자석을 가지고 바늘로 막 문지르면은 이 바늘이 자석이 돼요. 그래가지고 바늘에 또 다른 클립 같은 게 붙어. 자, 그럼 이게 무슨 변화를 겪어서 이 바늘이 쇠였던 바늘이 자석이 되었을까요? 자, 이것은 이 안에 있는 분자 배열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화라는 게 일단 이제 200번 문제 문항의 정답은 자화인데요. 자, 이 자기장에 의한 여러 가지 단어들, 자화, 자기장, 뭐 자소, 자기력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제 더 이상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요. 이 자화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자석에 붙는 물체들이 있어요. 금속의 대부분은 이 자화라는 성질을 띠게 되는데 무조건 자석에 붙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 자석에 문지르게 되면은 오히려 자석을 튕겨내는 성질을 갖는 애들도 있고요. 자성을 띠지 않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쇠같이 조금만 문질러도 좀 자성을 띠게 되는, 자화가 잘 되는 강자성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화의 정도에 따라서 강자성체, 뭐 반자성체, 약자성체 뭐 이런 말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강자성체 중에 하나가 바로 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한 자기력의 쇠붙이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분자들이 지멋대로 이렇게 운동했다가 얘들이 자기장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요 안에 있었던 자기장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쇠붙이가 하나의 자기장을 띠게 되는 이런 현상을 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자철석과 같은 그런 천연 자석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강한 전류를 가해주게 되면은 어떠한 물체를 자기장을 띠는 자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플라스틱 자석, 고무 자석,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석이 지금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안에 자성체를 입혀가지고 자화라는 것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건 200번 문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번. 자, 그러면 이 자화라는 거, 이걸 어디다 이용하느냐 말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자 일단은 201번 땡땡땡 법칙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일단 앙페르의 법칙이에요. 앙페르의 법칙은 전류를 띠는 이 전류는 반드시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전류를 가하게 되면 그 도선 주변에 반드시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여기다가 전류를 띠게 되고 그 근처에다가 자석, 강자성체로 코팅된 쇠붙이라든지 뭐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보 저장 장치를 이렇게 통과시키게 되면은 얘를 자화시켜요. 그래서 어떤 것은 N극으로 어떤 것은 S극으로 자화가 되면서 N이 0이라면은 S는 1로 딱 맞잖아 이게. 그래서 N, S, SN 뭐 예를 들어서 NSSN. 자, N이 1에 대응되고 S가 0에 대응된다면 1,
001이라는 이진수의 정보가 이 안에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제 어떻게 얘네들이 저장이 되는지. 그러니까 정보가 저장되는 법칙이 바로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2번. 자, 그러면 저장은 이렇게 우리가 전류를 흘러서 그 밑에 지나가는 그 여러 가지 자기적 그 강자성체를 자화시키는 걸로 우리가 정보를 저장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그 저장했던 정보를 컴퓨터로 어떻게 읽어요? 자, 여러분 이제 프레시 메모리라든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윙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자, 이 윙 돌아가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그 반질반질한 CD처럼 생긴 그 부분 있죠.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막 걔네들이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 22번처럼 코일 주위의 자속이 변할 때 그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는 일명 우리가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해요. 자, 요거는 앙페르 법칙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디스크가 막 이제 자화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가 처음에 정보가 저장이 됐어. 그래서 얘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 NS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그것처럼 자기장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한다는 게 바로 그 NS극이 자꾸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코일의 전류가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자속이 변화가 생기면 이 위에 있던 그 암이라고 하는 헤드 위에 코일이 살짝 감겨져 있어요. 이 코일 주위에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바로 전류로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화면에 뜨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앙페르 법칙의 반대는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정보를 저장할 때는 앙페르 법칙을 쓰고요. 정보를 읽을 때는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패러데이 법칙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 그거 두 가지 핵심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CD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는 땡땡을 이용하여 읽는다. 자, 아까 방금 제가 한 3초 전에 정보를 읽을 때는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읽는다고요? 자,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그래서 2번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자, CD는 그 이진수를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얘들한테 입히는 게 아니라 그 굽는 거예요. 레이저로 이렇게 홈을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그 홈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4번. 스마트 카드 내부에는 정보가 기록된 반도체 칩과 여러 번 감긴 무엇이 있어요? 자, 우리가 스마트 카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그 후불식 교통카드 말고요. 그 여러분 티머니 같은 이제 그런 교통카드 좀 두껍게 생긴 카드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그 사원 카드가 있대요. 이렇게 해서 그 출입증, 사원 출입증 같은 그런 카드가 바로 스마트 카드에 해당되는데 얘네들을 이게 딱 뜯어보면요. 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칩이 하나 있고 코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자, 제가 방금 정답을 얘기했네요. 자, 정답은 일단은 코일인데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서 얘가 기계 안으로 씩 지나가면서 자기장이 형성돼가지고 그게 전류로 유도돼서 그 기계에 정보가 딱 드러나는 그런 이제 카드가 바로 스마트 카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그 티머니, 멀쩡한 티머니 카드 이렇게 갈라보지 마시고요. 혹시 못 쓰게 된 사원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 좀 한번 뜯어보세요. 이렇게 뭐 그 벤치나 가위 같은 걸 쫙 뜯어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무튼 정답은 코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카드와 자기장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영상장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화면도 제가 이제 컬러풀하게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오고, 자, 이렇게 립스틱도 이렇게 진하게 칠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컬러가 굉장히 우리는 다양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컬러 TV는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도 굉장히 귀했단 말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런 영상 장치는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읽는 원리. 자, 우리 망막 속에는 색깔을 구분하는 시세포가 있어요. 일명 이걸 우리가 무슨 세포라고 하느냐? 원뿔 세포라고 합니다. 자, 이 원뿔 세포는 세 가지 종류의 색깔을 구분해요. 자, 무슨 색, 무슨 색? 색의 삼원색 탁탁탁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빨강, 초록, 파랑. 자, 빨강, 초록, 파랑. 아닌 거 누구게? 노란색이죠. 노란색은요, 빨강과 초록의 합성입니다.
빨간빛과 초록을 합성하면 노란색이 나오기 때문에 노란색은 우리 망막에 있는 C세포가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빨간과 초록을 적절히 섞으면 노란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빛의 삼원색인 빨, 초, 파 이 세 가지는요, 어떻게 적절하게 섞던지 간에 몽땅 다 섞어서 우리가 다 반사되면 흰색이 되지만요, 적절하게 섞으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5번에 1번, 자, 206번. 디지털 카메라에서, 자, 색깔하면 일단 디지털 카메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뭐 디지털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핸드폰도 뭐 500만 화소, 뭐 800만 화소 하면서 굉장히 화소가 높아져가지고 선명한 화질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06. 디지털 카메라에서 렌즈를 통한 빛이 상을 맺는 장치인 CCD는 반도체로 만들어진 수백만 개의 광 센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전 효과에 의해 먼 신호를 먼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지털 카메라도 출제율이 조금 높은 장치이긴 해요. 자, 제 생각에는 뭐 100%는 아니고 한 50대 50 정도 출제가 될 것 같은데, 디지털 카메라는요,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빛신호, 여기서 오는 빛신호가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카메라로 들어가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라는 건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CCD에 저장을 해서 얘네들이 그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띄우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이 저장되는 반도체 칩도 따로 있고. 자, 아무튼 이 광전 효과는 이 그 CCD 내부에 전기를 통하게 되면 전자가 그 소자 위로 퐁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을 쬐게 되면은 이 전자가 튀어나옴으로 해서 이것을 전기로 바꾸게 되는 신호를 우리가 광전 효과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건 광전 효과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 바로 이 장치 이름이 뭐다? CCD. 자, 그래서 우리 그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 CCD CCD라는 장치 그 핵심 부품이라는 사실 좀 잊지 마시고요. 자, 207번. 사람의 눈에는 명암을 감지하는 무슨 세포? 자, 명암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고 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어요. 명암을 감지하는 세포는 우리가 막대세포라고 하고요. 색을 감지하는 세포는 우리가 원뿔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가 색의 삼원색이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이고 우리 그 망막 안에는 이것들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다. 그 세포 이름은 원뿔 세포고 그것을 이용한 장치, 우리가 그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영상 저장 장치가 있다는 사실. 자, 208. 계속해서 영상 표현과 저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영상 표현과 저장에는요, 우리가 그 LCD 모니터나 LED 같은 우리가 빛을 내는 소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자, LCD는 리퀴파이드 뭐 크리스탈 뭐 디바이스 뭐 이런 뜻인데, 어쨌건 이 크리스탈이면 이게 액정이라는 얘기예요. 액정은 고체와 액체, 그러니까 액체와 크리스탈, 즉 결정의 중간형이라서 전기를 통해 주게 되면 자기가 제멋대로 이렇게 그 전류의 방향대로 이렇게 휘어지거나 배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내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적절한 그 컬러 필터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내는 게 바로 LCD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건 LCD 모니터 역시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의 컬러 필터를 가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카메라는 CCD라고 하는 광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는 아날로그 신호만을 처리하면 안 되겠죠? 디지털 카메라는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기도 하고 디지털끼리 저장시키기도 하고요. 그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우리가 LCD 모니터로 보게끔도 만드는 게 디지털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편광 필름이라고 해서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는 필름이 LCD 모니터 앞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액정에서 나오는 빛을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9번. 자, 이제 그 반도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반도체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도체, 도체, 부도체가 왜 생기는지를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인문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제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09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네요. 자, 우리 그 원자를 하나를 보면은 원자의 핵하고 전자가 노는 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자신의 구역, 자신이 주로 이렇게 노는 구역을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자들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은 각각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하나면 에너지 준위가 하나, 두 개면 둘, 셋이면 셋이 생기고 넷이면 넷, 수십 개니까 수십 개가 생기면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이 에너지 준위들의 띠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띠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전자가 절대 갈 수 없는 이 에너지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전자들이 노는 이 이제 에너지띠가 있는데 이 에너지띠에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가전자띠와 전도띠입니다. 그래서 이 가전자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바로 우리 그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띠가 여기 있으면 가전자띠가 이렇게 좀 띄어져 있어서 여기가 간격이 좀 많이 벌어진 애들을 우리가 부도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좀 간격이 중간 정도 있는 애들을 반도체라고 하고요. 거의 간격이 없이 붙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전자는 가전자띠에서 노는데 얘네들이 조금만 에너지를 가하면 전도띠로 휙휙휙 올라가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건 전기 전도도가 다른 이유는 가전자띠와 전도띠 에너지 간격의 차이인데 바로 에너지띠의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좀 만들어내느라고 좀 말을 만들어냈는데 어쨌건 3, 4번은 답이 아니겠죠. 여기 보기에 나왔으니까. 자, 어쨌건 우리 도체, 부도체, 반도체는 에너지띠 간격 때문에 생긴다. 자, 그럼 210. 반도체의 예로 알맞은 원소로 짝지어진 것은 그리하여서 이렇게 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간격을 가진 애가 누가 있느냐? 바로 규소와 절마늄 같은 이러한 원소들이 그 반도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규소는 모래의 석영 속에서 많이 채취를 해가지고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규소 영어로 실리콘입니다. 자, 어쨌건 반도체 얘기 다음 문제에서 더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도띠와 가전자띠가 이 간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간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좀 가해줘야지만 얘가 이제 전도띠로 올라가가지고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수 반도체도 상당히 좀 이제 유용하지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얘가 전기가 통하려면은. 따라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불순물을 첨가해줘요. 자,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해서 그 성질을 바꾸면서 좀 더 전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도핑이라는 단어를 썼죠. 도핑.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도체에서. 자, 그럼 212번. 바로 그 도핑에 의한 불순물 반도체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불순물 반도체는 자, 이게 이제 규소와 절마늄 같은 경우는 이 최외곽전자가 4개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SI, SI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최외곽전자가 5개 있는 P, 인이나 비소와 같은 애들을 첨가를 해주면 얘네들이 그 P는 이제 최외곽전자가 5개니까 공유 결합을 하고 하나가 남아 돌아. 그러니까 이 남아 도는 애가 이제 어떻게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같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전자가 어떻게든 개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원자과 전자가 5개 있는 원소를 포함하게 되면은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네거티브한 성격을 띠게 된다. 그래서 N형 반도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N형만 할 수 있어? 아니야. 3개를 우리가 한번 첨가를 해보자고. 3개를 첨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자리가 B죠. 그러니까 아까는 마이너스가 돌아다니지만 이번엔 빈자리가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우리가 양공이라 그래서 양공 또는 다른 교과서에 전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양공이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네거티브에 비해서 플러스 성격을 띈다 그래서 이걸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얘들을 포지티브. 자, 그래서 정답은 OP인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213번 바로 이러한 자, 요거 이름 뭐예요, 여러분?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이렇게 P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우리가 한 군데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즉 정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정류 장치라고 해요. 우리 그 전류는 계속해서 우리 그 돼지꽃 콘센트 있죠. 그 돼지꽃 콘센트는 그 조금 그 뭐라 그러지? 전류의 방이 계속 바뀌는 교류 장치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유익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자유전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걸어주게 되면은 N형에 있는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막 이동하려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양공은 플러스로 가는데 양공은 실제로 빈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자만 이동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이제 이쪽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연결을 했다. 그러면 얘는 반대로 연결하면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1로 가고 양공은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1로 가니까 쫙 갈라져가지고 전자 이동이 더 이상 없어요. 따라서 이 다이오드 장치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하죠.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발광 다이오드예요. 요즘에는 차들에 전부 다 그 전구 안 쓰고 이 다이오드들 많이 쓰거든. 일명 이거를 우리가 LED라고 얘기해요. LED가 많이 들어갑니다. LED 하니까 바로 이 장치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전자가 흐르면서 좀 더 강한 전류가 흐르도록 정류 장치를 해줘서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빛을 내는 장치. 자, 어쨌건 우리가 213번 정답은 이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 좀 출제율이 높은 문제니까요. 요거는 뭐 10만 개까지는 필요 없고 별표 한 5만 개 정도 제가 별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213번 다이오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고분자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분자는 우리가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덩치가 큰 화합물을 고분자라고 하죠. 자, 214번.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화합물을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녹말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천연 고무 같은 게 그런 고분자 화합물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분자예요. 이 분필은 아니지만 여기 우리가 만드는 여기가 플라스틱, 그 다음에 또 이거 고무 인공 고무 이런 거 다 우리가 고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고분자에 둘러싸이고 고분자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분자. 자, 근데 이 고분자들은 별거 없어요. 단순한 메테인과 같이 이런 애들이 사슬 모양으로 쭉 늘어서 가지고 얘네들이 땡땡 반응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땡땡 뭐 들어가야 돼요? 까먹었죠? 그죠? 중합. 여러분, 중합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을. 자, 중합이라고 하는데 그 중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합에 첨가 중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손을 하나씩 풀으면서 이렇게 손을 잡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가 메테인을 얘기했는데 우리 에틸렌이라 그래가지고 CH2라는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결합을 해요. 그럼 얘들이 팔 하나씩을 풀으면서 다른 놈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사슬 모양으로 결합되는 것을 우리가 첨가 중합이라고 하고요. 간단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짧게 사슬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축합중합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펩타이드 결합, 그러니까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에는 펩타이드 결합 같은 게 축합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215번은 축합중합, 첨가중합, 공통단어 중합.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16번. 첨가중합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의 예가 아닌 것은, 여러분 제가 이 고분자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거 다 외워야 돼? 근데 쉽게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죠. 폴리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첨가중합이다. 뭐만 제외하고 폴리에스터만 제외하고 얘만 축합중합입니다. 근데 많이 나와 이렇게 별표 10만 개까지는 아니고 이건 별표 한 3만 개 정도? 자, 요 정도는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17번. 자, 합성 고분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니, PVC, 플라스틱, 합성 수지, 수많은 우리 그 합성 고분자들이 있는데 이 고분자의 주 원료는요, 안 됐지만 석유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석유값 오르면 이런 것도 다 올라요. 옷값도 오르고 플라스틱 값도 오르고 다 올라요. 옛날에 제가 그 플라스틱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한번 저희 그 애기 훌라후프를 사주려고 그 문방구에 갔더니 평소 2,000원이면 사던 훌라후프가 6,000원인 거예요. 석유값이 올라서 그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값이 오르면 우리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고분자들이 석유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래요. 자, 218번. 탄소. 자, 이제 나노 세계로 가봅시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지름이 수에서 수십 나노미터인 튜브로 강도와 전기 및 열전도도가 매우 큰 물질. 우리 이거 하나밖에 배운 거 없죠. 탄소 나노 튜브. 자, 탄소 나노 튜브는
탄소가 나노 수준으로 작아지면서 약간 오각형으로 이렇게 육각형으로 막 이렇게 튜브 모양으로 쭉 연결된 그물 모양의 그런 구조물을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도 잘 통하고 강도도 높고 가벼워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강도가 필요한 그런 물질 속에 첨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생체 물질을 전달하는 그런 그 나노 물질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219쪽, 29번. 지각에서 가장 풍부한 광물은요, 규소와 산소가 우리 지각에서 많이 풍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규소와 산소는 중등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합쳐서 우리가 그것을 규산염이라고 합니다. 규소와 산소, 뭐 굳이 분자식을 알고 싶으면 뭐 이런 식의 SO4, 그러니까 사실 이거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산소와 되게 많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산염, 탄산염, 인산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별 얘기 없습니다. 그냥 산소와 결합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19번 답 2번. 자, 그러면 광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속 광물이 아닌 것은, 여러분 금속과 비금속 구분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 구리 당연히 금속이고요. 뒤에 튬, 륨, 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금속이에요. 근데 규소만은 우리가 금속이 아닌 비금속에 속하는 우리가 광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광물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음 221번에도 나왔듯이 자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광물 자원이 암석 속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광상이라고 하는데, 이 광상에서 형성된 그 광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금속 광물이 있고 비금속 광물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 광물들은 재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우리가 못해. 이 공장에서 해야 되는 거라. 왜냐면 이 금속들이 산소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금도 산소랑 결합해 있고 구리도 산소랑 결합해 있고 알루미늄 뭐 마그네슘 모두 산소랑 다 결합돼 있어요. 산소 빼내버려야 돼. 그래서 재련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산소를 다 날려보내고 나머지 금속만 이렇게 빼내는 방법을 쓰죠. 자, 하지만 우리가 비금속은요, 재련이란 방법이 필요 없어요. 다만 잘게 부셔야 돼요. 부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221번도 광상이라는 말. 자, 222번. 판의 경계에서 광산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거는 일단 정답부터 화산과 마그마가 형성돼서 마그마가 형성되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근처에 여러 가지 금속이라든지 이런 광물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그마 광상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화성 광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세계에서 많은 광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제 진담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은 우리에게 화산과 마그마를 주진 않았지만, 그죠? 안정된 지각을 줬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광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 화산과 마그마가 많이 있는 나라들은 불안정한 지각이 있는 대신 이 광상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222번, 그래서 3번 정답. 자, 223번. 다음은 반도체를 이용하여 만든 어떤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장치의 이름은, 자, 여러분 여기 세 개가 반도체가 결합되어 있죠? NPN, PNP. 자, 이거는 전압을 걸어주어서 스위치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폭 장치로 우리가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요거는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24번. 자, 224, 225는 이제 다시 또 앞에 아날로그 디지털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자, 223. 다음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먼 것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변환하면 선명한 신호가 가능하고 저장과 전달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22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5. 자기를 이용한 저장 매체와 빛을 이용한 저장 매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여러분 이 자기를 이용한 거는 보통 그 까만색 띠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를 이용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테이프,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우리 그 카드의 뒷면에 있는 이제 그 까만 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를 이용해서 자화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빛을 이용한 장치는 우리가 영상 저장 장치가 많아요. 그래서 CD나 DVD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CD는 우리가 그 음성, 소리를 녹음하는 기능이고요. DVD는 좀 더 그것을 용량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225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200번에서 225번까지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이제 226번부터 250번까지도 약간 이제 이거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생물, 육종과 여러 가지 그 식량 문제, 이러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해설 듣기 전에 여러분 좀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단순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내용도 한번 보시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암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번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